안녕하세요. 마주그룹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죠. 줌 웨비나 강사 나기론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시니어 왕초보를 위해서 금융 지식에 관한 기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자기계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책이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서 추천하려고 소개도 하고 또 관련해서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돈이 뭐지?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서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수박 겉핥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한 것이 횟수로 51회 정도 되죠. 그래서 이번이 52회차 강의가 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방금 전에 올라와 있는 거 코리아 텔레그램 방에 있는 걸 그냥 캡처했습니다.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죠. 회원 공지,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메타페스티스트 크립토 비자 카드가 2025년 9월 15일 공식 오픈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끝에 드디어 본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메타페스티스트 크립토 비자 카드가 출시됩니다. 기존 카드는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 카드는 본사 직영 발행을 통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히 VIP 비자 마스터카드 발급가는 2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편의와 혜택을 최우선으로 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일부터니까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12일이니까 다음 주부터죠. 카드 가격도 현실화시킨 거죠. 아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에게 이 크립토 비자 카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카드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이제 강사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략하고 공지만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그냥 지나갈 계획입니다만 이 그래프만 그냥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한다 이렇게 쓰죠. 방금 전에 캡처한 가격인데 256달러, 우리 돈으로 한 35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거래소 가격은 앞으로 다른 국제거래소,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격이. 이건 강사 개인 의견입니다. 회사의 공식 의견 아니에요. 강사 개인 의견으로 가격을 최대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른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시켰을 경우 가격이 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지금 S토큰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200달러에서 한 반으로 떨어졌다. 100달러. 그런데 5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반으로 떨어졌다. 250달러. 지금 구매하는 가격 자체는 아직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한국에 계시는 회원님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혜를 많이 받고 있죠. 이 특혜를 언제까지 계속 줄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찬스를 잘 사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코인 얘기로 접고요. 자, 본론. 오늘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하고요. 처음에 자기 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드 셰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라이프 코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썼던 책이지만 이 돈이라는 책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돈, 머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멘탈의 연금술라는 책도 있었고, 그리고 꽤 많이 알려진 책이 이 책이 있어요.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자, 보도 셰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멘탈 코치다.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죠. 돈,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멘탈의 연금술 등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책을 출간했는데 30개국 이상 밀리언셀러 책들이 많아요. 우리 전 세계 강연자 중에서 가장 바쁜 강연자 중에 한 사람이며 작가이고요. 늘 주변에 슈퍼리치나 글로벌 CEO, 유명 셀럽들이 북적거립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이번 책은 남다른 성공을 거둔 인물들과 남다른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인물들,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뭐 책을 썼다고 하는데 저는 시니어 분들도 이 내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는 습관이란 이 책에서 이 성공자들을 부르는 이름을 위너라고 했어요, 위너. 위너니까 승리자라고 번역하면 맞나요? 승리자?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 뭐, 이기다니까, 위너, 이기는 사람, 승자, 승리자.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4,000권의 책을 읽었고, 야, 책 많이 읽었네요. 이 책을 쓰려고 4,000권. 일단 이런 대목에 제가 점수를 많이 줍니다. 4,000권을 책을 쓰기 위해 읽었다, 4,000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 200여 명을 만났다. 그래서 이 책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보도 셰프는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은데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로 유명하잖아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어이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위너는 재능과 실력이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 위너는 포기를 모르는 바보다. 위너는 포기를 모르는 바보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위너는 재능과 실력이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 포기를 모르는 바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많이 팔린 아이들용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인데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아마 오늘 줌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이 책을 알고 계신 분도 꽤 많을걸요. 지금도 이 책이 의미를 가져요. 아이들에게 금융 지식, 특히 돈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동화로 쓴 거죠. 이런 책 외에도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어쨌든 오늘은 책 제목이 뭐였죠?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한 기자가 챔피언이 된 불가리아 출신의 역도 선수에게 물었다.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들어 올린다고 하면 10번 중에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챔피언이 답했습니다.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질문하기에는 10번 들어 올릴 때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물었더니 11번째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답은 챔피언의 말에서 알 수 있었지 성공하려면 100%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선은 언제나 110%입니다. 자, 여기 의미는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위너들, 승자들은 성공의 이유로 10%를 더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10%더 노력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고통은 즐기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다.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런 생각 자체를 이해 못하죠. 목표를 세우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도달하지 못하면 그 순간은 상당히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최선을 다했어 라기보다는 한계치보다 딱 10%를 더하겠어라는 태도를 가지면 그만큼 성공도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멋진 보상은 추가적인 10%에서 탄생한다. 10%를 더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 줍니다. 개인적으로 나기란 강사가 사람들에게 코칭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명품 인생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인생을 명품으로 살자. 이때 명품은 사치스럽다는 의미보다는 걸작이라는 의미를 갖는 마스터피스 이런 거죠. 럭셔리하다는 것보다는 사람들 쓸 때 이런 거죠. 야, 저 사람 멋있는데 정말 멋져버려 이런 표현을 쓸 때 멋지다는 표현을 듣는 거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자.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러한 가능성을 다 갖고 태어나 있죠. 위너의 삶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너가 되라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30가지 습관에서 보드 셰퍼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책 다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이 한 번쯤 사서 한꺼번에 다 안 읽어도 이게 30개의 테마로 돼 있으니까 30개의 습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정도 읽으면 한 달이면 30개 습관을 다 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은 타인이 만든 법칙이나 길을 이정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롯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의 경이로운 습관을 담고 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위너들의 삶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너가 되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보드 셰퍼인데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동기부여 강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기는 습관에 그냥 제목만 제가 쭉쭉쭉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 두 번째 습관, 이 부자들의, 승리자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승리자들을 책을 한 몇천 권, 4,000권 읽고 4,000권이나 읽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몇 명이나 만나봤대요? 자, 200명을 만나봤답니다. 200명을. 아주 성공한 사람, 그렇게 해서 30가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결정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라. 두 번째, 배우고 성장하라. 세 번째, 시간과 함께 뛰어라. 네 번째, 폭을 좁혀 깊게 파라. 다섯 번째는 업적을 쌓아가라. 제목만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였죠? 시간과 함께 뛰어라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어떻게 뛰느냐면 바로 이렇게 뜁니다.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답니다. 더 멀리 가고 더 빠르게 가고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서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서 독소등과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시니어 분들이시거든요. 주로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이런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뭐를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냐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은 잘못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 기대 수명도 상당히 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100세 청춘 이런 걸 주장했더니 사람들이 뭔 소리야. 기본 125살 사는데 뭐 이렇게 하고 120에서 150살 정도를 잡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아직도 뭐 6학년, 7학년이라 하더라도 살 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압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뭐 책을 통해서 나중에 읽으시도록 하고요. 네 번째 습관에는 폭을 좁혀 깊게 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왜 자신이 성공을 행운으로 돌리는지 아는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운이 따랐기 때문이다. 실패를 수없이 거듭하다 보니까 종종 실패하지 않는 운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어떤 걸 하다 보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어요. 실패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운이 따른다고 보일 만큼 일이 풀리기도 하죠. 자, 이런 습관들 이제 6번째 쭉쭉 나가야죠. 시간이 가니까. 6번째, just do it. 7번째,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8번째, 어려움을 돌파하라. 그리고 9번째, 뛰어난 처음을 만들어라. 10번째, 태도가 8알이다. 이게 8알이라는 건 80%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11번째 습관,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12번째, 이유를 찾아라. 13번째, 세계의 그룹을 받아들여. 14번째, 10% 더하라. 앞에서 이거 공부한 것 같아요. 15번째 습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자, 여기서 11번째 습관에 관해서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제가 읽어보니까 요거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일을 할 때는 평범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하지 마라. 파격적으로 하라. 꿈을 이루는데 돈이 가장 필요한가? 그러면 돈을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모아서는 안 된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지독하고 파격적으로 모아야 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지독하고 파격적으로 모아야 한다. 목표 달성에 영어 회화가 필요한가? 그러면 남들이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인풋을 쌓아야 한다. 조금 해서는 안 된다. 미친 듯이 해야 된다. 미친 듯이 해야 된다요. 어떤 일에서 뭔가를 해내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게 해갖고 될 것 같습니까?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독하게 야, 쟤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야. 아주 그냥 거시게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해야 거기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의 테스트라고 보드 셰퍼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건 강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작가가 한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11번째 10% 나라 앞에 얘기 드렸죠? 자, 요거 이기는 습관, 요거 지나갔고요. 다음에 16번째,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17번째, 터닝포인트 구간에 있으라. 18번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라. 19번째, 핑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20번째, 마지막 날까지 하이퍼포머가 되라. 하이퍼포머가 되라. 자, 이 하이퍼포머라는 것은 고도의 성과를 내는 뭐 사람 이런 거죠. 최고 성과를 낸다는 뜻인데 그냥 오늘 나타난 좋은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또는 오늘 좀 저조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날까지 한결같은 열정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21번째 습관. 지금 이기는 사람들, 승자들, 위너들 얘기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22번째, 책임을 다해 자유를 얻어라. 23번째, 감사하라. 24번째,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25번째, 내어주고 용서하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거의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 24번째 습관 하나를 체크해 보면,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재능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재능이 없으면 재능을 만들어내라. 그냥 잘하는 것에 재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 개인적으로 나기론 강사가 잘하는 것은 조직을 트레이닝하는 걸 잘해요. 강의 이런 것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강사들이 어떻게 강의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은 조언을 하는 건 잘하죠. 그래서 코칭을 하는 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 30년 하다 보니까 직업이 된 거죠. 직업. 그냥 직업이 돼요. 개인 코칭 이런 것들이 직업이 된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프 코치라고 부릅니다. 누가 저한테 자격증을 주질 않았는데 라이프 코치라고 재능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든 지금까지 경험이 어떻든 경력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조금만 더 갈고 닦아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영역까지 만들면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재능을 만들고 찾아내는 사람이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얻는다. 요즘에는 말입니다. 이게 튀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잖아요. 자, 26번째 습관, 돈. 차갑고 현명하게 다루어라. 27번째,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28번째, 롤모델을 찾아라. 29번째, 불만은 훌륭한 연료다. 30번째, 독수리가 되어라. 다 좋은 내용인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내용 중에 일부는 제가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책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줄만 체크해가지고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너들은, 즉 승리자들은 천재나 스마트한 엘리트라기보다 즉시 실행하고 기어코 해내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좀 독종인 거죠. 보통은 이런 사람들을 독불장군처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붙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의 무서운 집중력이 소유자라. 재능과 운 그리고 실력이 아니라 압도적인 인내력과 한계력이 뛰어넘는 태도, 숱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뜨거운 열정이 그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점이다.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부터 당신은 항상 같은 노래만 부르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위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고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사실 이 대목에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강의를 중강의를 하고 또 각 사무실에서 오전 10시에 또 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0시 또 11시 강의하고 1시 강의하고 2시 강의하고 어떤 데에서는 5시에도 강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해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쉽지 않아요. 어떤 날은 뭐 좀 피곤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다른 중요한 일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어떤 강의를 하고 또 미팅을 해줘야 되고 이 리더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지금 나이가 드셨지만
시니어가 됐는데도 열심히 메타페스티스 같은 플랫폼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일을 배우고 뭐 이 토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지갑 설치하고 막 이런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입하고 여기에 이런 KYC 인정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배우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옆에서 보고 야, 지금 나이가 뭐 몇인데 그런 걸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태도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아무도 그런 꿈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뒤에 시간이 없을 거예요.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을 만든 강한철 회장 소개할 시간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플랫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오너예요. 오너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남들이 못하는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해서 집요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점수를 두고, 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한철 회장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불가능 꿈에 도전하잖아요. 사실 어떤 플랫폼에 밖에 보이는 현상들,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은 결과물이죠. 그 이면에 들어가면 그것을 추진하는 누가 있는 거예요? 위너가 있는 거죠. 즉, 승자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일과 삶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이 책의 마지막 장까지 읽어라. 포기하지 마라. 기어코 끝까지 가라. 13번째 습관인 세 개의 그룹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세 개의 그룹이 뭐냐면 세상에 어디나 세 그룹이 있어요. 저자가 말하기를 저나 회원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손대든지 새로운 걸 딱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 아니면 이런 플랫폼에 일을 한다 뭐 누군가도 이런 걸 소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세 그룹이 나타나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떤 한 그룹은 거부합니다.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거부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서 헷갈려가지고 그냥 거시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은 이렇게 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디어, 경험, 철학을 수용하지만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책 얘기하고 이기는 습관 이러면 어떤 분이 강의 끝나면 피드백을 줍니다. 좋은 책 소개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감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아는 분이니까 책 사봤어요? 그럼 아니요. 그래. 책을 사서 보시고 그거 하셔야죠. 점잖게 핀잔 주는 거죠. 17번째 습관의 터닝포인트 구간에 있으라는 말은 어떤 터닝포인트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좀 어려운데 요게 좀 고비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말입니다. 그때. 예. 요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설명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 30번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하면서 모두 셰프 이야기는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독수리가 되어라 주제인데 오리와 독수리는 모두 새다. 모두 하늘을 알 수 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나는 반면에 오리는 물가에만 머문다. 독수리는 조용히 비상한다. 오리는 언제나 꽥꽥거린다. 하루 종일 꽥꽥거린다. 깨어날 때도 배고플 때도 기분 나빠도 먹을 것을 빼앗겨도 꽥꽥거린다. 성과가 없고 꽥꽥거리기만 한다. 자, 이 책에 나오는 예화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호텔에 투숙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그 조식 시간보다 조금 늦게, 15분 늦게 라운지에 갔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오리가 여러분을 응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밖에 걸려있는 안내문 못 보셨나요? 조식 시간은 끝났거든요. 꽥꽥꽥꽥. 그런데 만약에 독수리가 응대하면 어떻게 말할까?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조식 시간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만 손님
간단하게 드실 만한 것을 주방에서 마련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원하는 메뉴가 있으신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자, 이게 보드 셰프가요, 몇 달 전에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예약을 해놨고, 컨펌도 받았는데, 호텔에 도착해 보니까 객실이 10,000원이랍니다. 만실됐다는 거예요. 그때 리셉션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호텔 부킹이 오버부킹 합니다만, 안타깝게도요, 예약만으로 투숙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화가 난 이 보드 셰프가요,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미리 예약을 하고, 왔는데 말이야. 지금, 비행기를 타고 지금 어디서 왔는데, 뭔 소리야? 그런데 오리가 꽥꽥거립니다. 여자 오리인가 봐요. 꽥꽥꽥꽥 합니다. 호텔이 만실이라는 건요, 손님이 묵을 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꽥꽥꽥꽥. 그래서 이 보드 셰프가 이렇게 합니다.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시오. 또 오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직원을 만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손님 꽥꽥꽥. 이제 열받았잖아요. 이 작가가. 다른 직원이 아니라 독수리를 만나게 해달라니까요. 독수리를 만나게 해주시오. 뭐요? 독수리라고요? 꽥꽥꽥.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고 미리 단정 짓는 사람 말고 이봐요. 나는 지금 독일에서 이 호텔 예약만 믿고 이 미국의 애틀란타까지 날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호텔이 정말 만실입니다, 손님. 하지만 손님의 예약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니 저희 호텔 예약 시스템에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세요. 최대한 빨리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손님께서 묵으실 만한 다른 호텔에 전화를 해서 스위트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호텔을 알아보는 동안에 저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오리하고, 이거 오리띠는 없으시죠? 독수리띠도 없고 괜찮죠? 괜히 또 잘못 얘기하면 오해할까봐. 자, 이 오리처럼 깨깨깨깨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독수리인 지배인은 뭐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오리들을 만나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어디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만난 거예요? 꽥꽥꽥꽥꽥꽥 하는 오리들을 만난 거죠. 그냥 오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리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지 않았어요? Let them.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Let them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오리가 꽥꽥거리는구만. 오리는 말합니다. 나는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 독수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생길까? 오리는 비관론자이고 독수리는 낙관론자입니다. 오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서로에게 보고하고 심지어 이를 위한 모임도 엽니다. 독수리는 주로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 대화 나눕니다. 오리들은 꼭 필요한 일만 하며 이조차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독수리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 갑니다. 독수리들은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오리는 천천히 일합니다. 그들의 모토는 나는 도망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일하는 중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독수리들은 최대한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합니다. 오리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며 일을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아다닙니다. 독수리들은 모르는 것을 배울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며 배울 기회가 생기면 쏜살같이 낚아챕니다. 오리들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독수리들은 해법을 만들어냅니다. 오리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피합니다. 독수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오리들은 한결같이 9 to 6에 일합니다. 독수리들은 필요하던 6시부터 9시까지도 일합니다. 아니, 9 to 6라는 말 제가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어요.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데 독수리들은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합니다. 오리들은 위기에서 위험을 주목하고 독수리는 위기에서 기회를 주목합니다. 오리들은 험담을 즐기고 독수리들은 칭찬과 침묵을 즐깁니다. 오리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결정을 단숨에 뒤집습니다. 독수리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자신의 가치관과 직관으로 지지해 나갑니다. 오리들은 절대 억울하고
분했던 일은 있지 않습니다. 독수리들은 용서합니다. 오리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독수리들은 직접 사냥합니다. 오리들은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독수리들은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리들의 눈에는 세상이 작은 언덕처럼 이루어져 있고 독수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오리들은 상황을 주체하고 독수리들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오리과에 속하는지 독수리과에 속하는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고요. 승리자, 위너라고 하는죠. 위너가 독수리과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가끔 독수리과에 속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을 일이 굉장히 많죠. 잘 아시는 대로 이 독수리들은요, 새끼들을 교육할 때 조금은 무자비해 보이죠?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죠? 새끼가 어느 정도 이렇게 걸을만 할 정도 되면 어떡합니까? 둥지에서요,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원래 밑에 깔아놨던 기틀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장가지를 다 치워버립니다.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조금 더 지나면 둥지에 게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리 새끼들, 아니, 오리가 아니네. 독수리 새끼들이, 나 죽겠어. 여기 불편해 죽겠어. 해갖고 날개짓을 시도합니다. 겁에 질려갖고, 못 나르고 있을 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밀어서 밖으로 떨어뜨리죠. 새끼가 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계속 어미는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리더로 있는 데서는요, 사람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오리가 있는 데서는 반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작가가, 당신은 오리과인가? 독수리과인가? 뭐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돈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화폐, 돈에 관한 진실을 전문가의 견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도대체 뭔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하는데, 돈에 대해서 작가들이 많은 걸 썼죠. 특히 이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0년대 오더니 갑자기 돈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죠.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뭐 이런 책을 내고, 그 다음에 페이크, 돈은 다 가짜다. 막 이런 책을 내고,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가? 부자들의 음모, 뭐 이런 거, 이런 책을 냈고, 아마 여러분이 이런 관련된 거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제가 최근에 본 이 다큐죠. EBS 다큐에서 나온 이야기죠. 뭐죠? 이 제목이? 돈의 얼굴. 여러분, 이건 영상물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돈의 두 얼굴. 여기서 보니까 돈을 모르면 손해보는 시대. 지금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 상식은 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뭐 EBS 다큐로 다룰 정도로 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다큐멘터리로 분명히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971년 이후 전 세계는 가짜 화폐 논쟁이 휩싸입니다. 자, 이거 전문가들이 근본이 붕괴와 법정화폐 비판을 전문가 관점에서 한 거예요. 자, 나기론이 아마추어 관점이 아닙니다. 이 일은 1971년에 전환점이 되죠. 닉슨 쇼크라고 부르는 거죠. 금태환을 정지해가지고 근본이제가 붕괴됩니다. 결과 그 이후의 모든 통화는 무슨 통화가 돼요? 거시기 통화가 됩니다. 거시기라고 불러요. 거시기. 제가 거시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거시기예요. 이때 통화를 우리는 뭐냐면 신용화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용에 의해서 있는데, 가짜, 페이크, 가짜 화폐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노벨상을 받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다 아마추어 아닙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기론이 강사가 혼자 주장한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그들의 핵심이 뭐냐? 이 노벨상까지 받은 경제학들의 주장이 뭐냐면, 금본위제 이후에, 언제 1971년 이후에 무제한 화폐를 찍어내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숨겨진 세금이다.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뭐다? 화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10년 전에 100만 원은 지금의 10만 원 가치밖에 없어요. 왜? 돈을 더 많이 찍었기 때문에. 정부와 은행 그리고 부자들만이 혜택을 받고요. 국민은 손해보는 게임을 하게 돼요. 이후에. 이 신뢰 기반의 법정 화폐는 본질적으로 가짜입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경제학자가. 이분들의 주요 저작물에 보면 나와요. 이런 이 저작물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분 유명한 분이죠. 루트비 폰 미제스. 자, 이분이 여기 나와 이분 연구소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가 무지 많고요. 프리드리 하이에크,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책들도 무지 많이 있습니다. 머리 로즈바드, 번역된 책은 뭐 새로운 자료를 찾아 하나만 있지만 번역되지 않은 수많은 논문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제임스 리카즈 번역된 책 있고 필립 바구스.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요즘 제가 탐독하고 있는 책인데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런던 바이어 책도 있고요. 지금 미국의 달러 구매력이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쭉쭉쭉쭉쭉 떨어졌어요. 달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많이 찍어내서 그렇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왜? 기술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뒤에 가면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게 있어요. 화폐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뭐라고 그러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게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심각해요. 언제? 2010년에서 2020년 근처에 엄청난 화폐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법정화폐에 대한 이런 법정화폐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단순히 음모론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학파들이, 전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이것이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암호화폐가 정말 대안으로 건전화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학자들이 토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이 부분은 제가 더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요 얘기를 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쭉쭉쭉 읽어나갈게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제가 화폐의 몰락, 지금 보고 있는 책들인데, 나중에 화면에서 보겠지만, 화폐의 몰락이라는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은행이 멈추는 충격적인 내용이면, 금의 미래, 신대공황, 이런 책들이 있죠. 자, 제임스 리카스는 이분은 전문가예요. 미 국방부 국제자문위원이고요. 통화분석 전문가고 투자 전문가로 시티은행, LTCM 등의 전문가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행이 멈추는 날, 그리고 지금 이런 미국 증시가 올해 10월 초정될 우려도 있다. 이런 거 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분은 불안해합니다. 다만 연준이 7조인지 8조인지 9조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전문가죠. 그러면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 은행이 문을 닫아서 돈을 못 내주는 사례가 2012년 키프로스 은행에서 그랬고 2015년 그리스 국채 위기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지금 가능한 거예요. 현금을 그런데 왜 없애는, 여러분 지금 디지털 자산으로 현금을 확실히 없애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없애야 통제하기가 좋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소를 도살하기 전에 우리에다 가둬놓는 거, 왜 디지털로 다 집어넣으면요,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을 대형화시켜서 인수합병으로 거대 은행을 만들면 전화 몇 통으로, 야, 계좌 연결해!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모든 게 ATM 기계로 가잖아요. 카드, 크립토 카드뿐만 아닙니다. 일반 카드도 똑같아요. 여러분, 현재든지 인출, 축소 제한해버리면 소용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를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단 몇 분 만에 정권 거래소 폐쇄하고 ATM기 작동 중지하고 단기 자금 동결시키고 마이너스 금리 부과하고 현금 인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현금을 쓰지 못하게 하는 데는 음모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을 폐쇄하거나 은행을 폐쇄하거나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건 미국에서는 지극히 관행적인 일이고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이 학자가 써놓은 걸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미 이렇게 일어나는데 제가 여기까지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지만 화폐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 화폐에 대해서 이미 1971년에서 80년에 일어났던 일, 중남미 채무위기 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화폐 폭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옛날에는 은행을 없애버렸잖아요. 은행을 문 닫았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뭐 하면 돼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뭘 하면 돼요? 화폐를 찍어내면 됩니다. 새로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금은요, 은행 문을 안 닫아요. 뭐요? 유동성을 더 풀어버립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준이 금융위기를 2008년에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였어요? 2015년까지 8천억 달러 찍어냈고 4조 2천억 달러가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에서 2015년까지 같은 비율로 늘리면 연준의 재무제표는 미국의 GDP하고 맞먹는 20조 달러나 불어납니다. 여러분 20조 달러가 얼마인지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냥 눈속이 많은 거죠. 그러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푹 떨어져요. 그러면 나머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이런 화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되면 금융위기가 생기면 앞으로 재산 몰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 이게 제가 음모론이 아니고 전문가가 써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금이 세계 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값이 오르는 거죠.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고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가 문제가 있어서 은행은 화폐를 막 찍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지금 왜 돈이 불안해졌다는 사실을 눈 떠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앞으로 금융 붕괴가 일어날 거라고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걸 알아요.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투자자들은 역사 공부를 좀 할 필요도 있다. 자, 오늘은 원래 이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시간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건 또 다음에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무리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쓰고 있는 화폐는 지금 종이 화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예요. 통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안해요. 예. 통화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뭘 자꾸 만들어? 디지털 화폐, 토큰, 코인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NFT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네. 다음 기회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일부로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일부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